남북 주민이 자유롭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김일중 씨. 네네. 김일중 씨가 만약에 혼자서 비행기를 탔어요. 혼자서 비행기를요? 비행기가 어딘가를 가다 납치를 당했어요.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영원히 못 돌아오고 있다면 어떨 거예요?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탔습니까? 아니면 저 혼자 탔습니까? 와이프는 좋아하겠네요. 아, 저라고 싫어할 건 아니. 근데 이거는 조금 뭘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와이프랑 헤어져서 좋은 것이다. 아니. 야,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근데 또마다 정리. 북한으로 갔어.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혼자 차라리 여행 가서 뭐 딴 데로 간 건 모르겠는데 북한으로 가는 거는 이건 끔찍한데요. 이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이야기.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적기 칼기가 납북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탄 비행기가 납치됐다. 끔찍하다. 이것은 영화가 아닌 50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그것도 비행기가 북한으로 공중 납치된 초유의 사건. 첫 번째 의문, 대체 왜 50명을 태운 국적기가 북한으로 납치됐을까? 끈질긴 송환 요구 끝에 66일 후 39명은 돌아왔지만 왔어? 11명은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머머머, 어떡해.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 왜 하필 이 11명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을까?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 돌아오지 못한 11명 중 한 남자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32살의 방송국 PD였던 남자. 2살 배기 아들과 생이별 한 채 북한에 납치됐던 그가 북한에서 대남방송 PD로 일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문. 세 번째 의문, 북한에 납치된 그는 왜 대남방송의 PD가 되었을까? 칼기 납치 사건이 일어난 지 51년.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수많은 납치 사건으로 북한에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납북자는 모두 516명. 여전히 북한의 납치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파헤쳐야 할 미스터리. 51년째 베일에 쌓인 칼기 납치 사건. 칼기 납치 사건의 미스터리. 그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루아침에 북한으로 납치된 것도 모자라서 지금 51년이 지났는데 11명이 아직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계신 분도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또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네. 자, 오늘 모실 분이 있습니다. 납치된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 생업까지 다 미루고 현재 본격적으로는 19년간 이 아버지를 찾고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이 뭔지 파헤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황인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1969년도 칼기 납치 사건으로 아버지를 납치당한 아들 황인철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 속의 작은 아이가 바로 저고요. 저를 끼안고 계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을 해주셨고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주 뭉클해지고 참 슬퍼집니다. 아니,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잖아요. 그 사진 한 장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들었어요. 유일하게 제가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계시구나 했던 어떤 그 기억적인 증거 자료죠.
고향은 어디셨어요? 저는 태어나기를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대전 MBC에 입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초창기 멤버로 영동 MBC로 이제 가시게 되면서 이제 또 계속 또 영동에서 강릉에 살게 됐었죠. 그 당시에 방송국 PD면 엄청나죠.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비행기 타려면 맞아. 예, 외국에 간다. 이거는 굉장히 무슨 어려운 아무나 못 가는. 근데 19년도잖아. 예, 아마 거기 타셨던 그 50분이 거의 뭐 굉장하신 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직업은 옆에 있는 자료가 뭡니까? 이 자료는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제가 한 19년 동안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알게 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납치 사건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월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맞아요. 어선, 어부 뭐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사건 자체의 모든 것들은 정황은 납북인데 받아들이는데 월북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단어가 다. 내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당시 저희 아버지가 출장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하셨고 그것도 이제 상사를 대신해서 이제 출장하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찾다 보니까 강릉 MBC 30년사인데 이 안에 보면은 이라고 하시는 분이 당시 보도부장을 이제 겸하고 있었는데 이 회고록에 보게 되면은 이분을 대신해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시게 됐던 거였습니다. 진짜 미안하겠다. 이게 운명이 바뀌었네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납북을 당한 거였지 아버지가 국이 좋아서 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당시 비행기가 납치가 된 후 대한적시사사가 국제사회를 통해 가지고 구명 활동을 할 때 있었던 그 자료가 되고요. 이 자료는 당시 저희 아버지가 사원증으로 대전 MBC에 계시다가 이제 영동 MBC에서 근무하시고 이 안에 보시게 되면은 아직도 저희 아버지는 휴직 상태로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상태가 되죠. 전출 갔던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진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더더욱 50명이 납치를 당했는데 일부만 돌아왔으니 남아있는 사람은 본인 의지가 아니냐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정말로 월북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억울한 진짜 상황이 될 수도 있으셨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신 것 같아요, 저 자료들을. 예, 그러니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누구도 의혹을 가질 수 없는 자료를 통해 가지고 당시 사건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의 생활은 69년도, 70년도 당시 39명이 돌아오고 11명이 못 돌아왔던 그 시기에 거의 한 50년 동안 멈춰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너무 힘드셨겠어요. 근데 좀 전에 옆에 놓여 있는 정말 19년간 모았다는 저 아버님을 향한 자료를 보면서 얼마나 또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지도 느껴지고요. 아까 저는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게 여전히 휴직 상태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희망의 끈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빨리 복직을 하셔야 될 텐데. 예. 그런데 저 황인철 씨가 어쨌든 정말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아버님과 생이별을 하게 되셨는데 언제 납치됐다는 사건을 알게 되셨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기억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들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딱 출근을 하려고 들잖아요. 어린 제가 딱 앞에 갔대요. 그 다리를 딱 맞고 손을 탁 내리면서 내놓으라고. 그럼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딱 이 자식 하면서 이렇게 동전 치면서 머리 이렇게 하고 아빠 갔다 올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다 듣게 된 거였죠. 10원짜리 하나 탁. 네. 빨리 때. 아주 당당하게 그것도. 근데 이제 저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커서 보니까. 옆집에는 아버지가 있고 막 쪼르륵 달려가서 아빠 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엉키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그럼 이제 어린 저한테 엄마가
납북됐어 이렇게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 예. 너희 아버지는 MBC PD고 지금 현재 미국 출장 중이고 크리스마스면 돌아오실 거야. 크리스마스면 돌아오셨고 이제 손가락 세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1년 돼도 뭐 안 오셔. 그 다음해가 돼도 안 오셔. 그 다음에도 안 오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더 상실감이 생기게 되고 박탈감이 느껴지게 되고 소외감까지 느껴지는 거야. 아버지가 날 싫어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피하는가 보다. 자꾸 이제 오해하게 되니까 국민학교 3학년 때 이제 큰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가 너 인철이 너 이리 와봐. 네? 너도 이제 알아야 돼. 너희 아버지 납치당하셨어. 그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방공교육이 굉장히 추천해가지고 북한이라고 하는 곳에 납치를 당하셨으니 나도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건 어렵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절망감으로 이제 그렇게 됐었죠.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납치당한 사실을 아신 거면 한 10살쯤 된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른 경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생소하셨을 텐데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거는 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비참한 어떤 그런 느낌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더 소외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니 지금 50 중반이신데도 그게 안 잊혀지세요? 흔적이 남아있죠. 그렇죠.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좀 오해를 할 때가 좀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잊혀질 수 있는 게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는 그게 안 돼요. 바로 그냥 와가지고 그냥 꽂혀가지고 이제 더 크게 이제 아픔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가족들이 이렇게 받았을 상처가 정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아픔 속에 그 긴 세월 사셨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타깝고요. 이게 도대체 북한은 이게 납치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철원 대표님? 예. 궁금해요, 정말. 북한은 왜 납치를 합니까? 그 당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남북한의 국력이 비슷해지면서 굉장히 격화됐던 시기였고 그때는 이제 인민군 군부가 이제 대남 정책을 이제 주도를 하다 보니까 되게 과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군 그 푸에블로 납치 사건도 있었고 세월은 흘러도 변함없는 증오로 피가 끓게 하는 미제의 모장 간첩선 푸에블로호. 남의 나라 영해에 기어들어 오만무리하게 날뛰던 미국 놈들이란 바로 이런 놈들이었습니다. 또 이제 68년도에 김신조 씨가 이제 청와대 수습도 왔었고 이제 그런 이제 관계 속에서 아마 그 남한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항공기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적은 뭡니까 그럼? 납치해서 왜 납치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괴롭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화 시기에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전쟁에 준하는 어떤 행동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북한의 목적이 이제 대남 적화 통일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일하는 걸 보는 거죠. 테러죠. 네, 테러 행위를 하는 거죠. 인질극이고. 그러니까 더 심한 거는 폭발시키지 않았어요. 그럼요. 김연희 씨가 나와가지고 폭발시킨 것도 있었기 때문에. 독파범 김연희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기만당하고 서러운 데 대한 배신감에 충분하면서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연희는 지난해 11월 12일 비엔나, 베오그라드를 거쳐 28일 바그다드에 도착해 폭탄의 폭발 시각을 9시간 뒤로 조작해놓고 탈기에 올랐으며 저는 소름 끼치는 게 그 최근 뉴스나 영상 보면 아직까지도 최근에도 계속 뭐 이렇게 빈번하게 납치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렇게 자주 그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통일부 발표에 의하면 그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현재까지 516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만갑 식구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실제로 들었던 얘기 위주로 좀 답을 부탁드릴게요. 혹시 윤아 씨는 이렇게 납북된 사람들, 북한에 납치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야 알았고 한국에 와서야
뭐 칼기네 뭐 무슨 매구미네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납치해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녹음 파일을 하나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김정일의 녹음 파일이었어요. 우리나라 왜 자꾸 이렇게 우는 영화 만드나 하면서 그 최은희하고 신상옥 감독을 납치했을 때 그 녹음 파일이 왜 자꾸 찔찔 짜는 거야? 우린 왜 남조선처럼 영화 못 만들어? 하는 그런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듣다가 자꾸 MBC PD라는 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려보내려고 보니까 인재여서 안 내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납북자가 있다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들어보질 못했어요. 수현 씨 들어보셨습니까? 납북자라고는 못 들어보고요. 그냥 이제 남한에서 자진해서 넘어오신 분들이 이제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다고. 수령님 품 안으로 왔다. 예, 맞아요. 자, 최금남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 형님하고 같이 그 많은 그 장사를 다니면서 한번 좀 원산에 갔댔어요. 원산에 가면 그 해안요관이라고 있어요. 이제 간부들만 들어가는 요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분증을 국가보위부 신분증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면은 1등 비즈니스 방, 호텔 겸 이런 그 좋은 방에 배치 바닷가 확 내다 보이는데,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북한의 만경봉호 큽니다. 무역선 그게 보이네요. 그래서 거기서 하차 작업도 하고 그걸 봤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그 배를 보더니 저거는 간첩배야. 저리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간첩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 동남아를 다니면서 사람 물건을 실어 나르면서 구석에서 간첩을 파견하고 납북자를 데려다 온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일본 사람들 납치하는 건 만경봉호가 1순위라고 했어요. 일본 사람들 납치해서는 거기서 뭐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형님한테.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말씀하시는 게 납북자들 데려다 일본 사람이면 일본 언어, 풍습, 생활 방식 이거를 교육을 준답니다. 1대1. 독방에 가둬놓고 직파간첩을 키워내는데 양성하는데 가장 첫째 목적으로 쓴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용소에 있을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일본에서 북한에 방문단을 왔다가 그냥 납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였는데 그 아버지가 먼저 북한에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근데 간첩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가족을 몰래 이제 아버지 만나게 해준다고 그러면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북한에 보내지 않고 그냥 바로 수용소에 집어넣더라고요. 자, 이 모든 이야기들 납치자 문제, 납북자 문제를 얘기하면 참 묘하게도요. 일본 사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납치 이야기는 저희가 평소에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의문이 많은 비행기 납치 사건. 과연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납치를 당하게 됐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의문이 많은 비행기 납치 사건. 과연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납치를 당하게 됐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칼기 납북 사건. 그날의 진실. 유독 추웠던 그날, 강릉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 한 대. 강릉 활주로가 꽁꽁 얼어 결항되고 맙니다. 어쩔 수 없이 표를 취소한 사람도 있었지만 추위가 잦아들길 바라며 공항에 머문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결항됐던 그 비행기는 급하게 이륙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그널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총 탑승자는 51명. 정해진 시간보다 3시간 늦게 비행기는 하늘 위로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이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륙한 지 10분이 지나자 끔찍한 악몽이 시작됩니다. 이륙 10분 뒤?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말대로 하라우! 조종실에 총을 들고 들이닥친 불청객. 바로 북한 간첩 조창이었습니다. 간첩 조창이가 일반 승객으로 위장해 몰래 총을 들고 비행기에 올라탄 겁니다. 저땐 총 들고 올릴 수 있었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조종사들은 그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김포로 향하던 비행기는 대관령 상공에서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거에. 비행기의 목적지는 북한 원산과 함흥 사이에 있는 선덕 비행장. 납치당한 비행기 옆에는 북한 비행기 2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내에 울려 퍼진 안내방송. 비행기가 납치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모두 찢어서 없애주십시오. 안내방송으로 납치 사실을 알게 된 승객들은 떨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인 비행기 안. 그렇게 간첩 조창희에 의해 50명의 시민들이 북한으로 납치되고 맙니다. 긴박했던 그날, 왜 북한은 이들을 납치했을까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칼기 납북 사건의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이가 없는. 아니 결항됐다고 왜 갑자기 뜬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있지. 아니, 비행기가 프로펠러 시절이요? 아까 보니까 프로펠러더라고요. 영상을 보고 나니까 왜 그 비행기가 그렇게 됐을까 정말 안타까운데, 이 납치 사건이 생기고 나서 숫자 11의 저주라는 말이 떠돌았다고요. 네, 너무나 공교롭게 11이라는 숫자가 겹치게 됐어요. (1969년 12월 11일) 비행기 기종이 YS-11기. 그리고 1970년 2월 14일 39명만 송환하고 11명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 11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불운한 숫자, 저주의 숫자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영상을 보면서 아니 그 아버님께서 그 비행기를 안 타셨더라면 참 이런 생각, 물론 저보다도 더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하셨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꼬리에 물다 보면 간첩은 왜 하필 그 비행기를 노렸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 좀 그것도 참 궁금해지네요. 예, 제가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하나 알게 된 것이 이제 조창희에 대한 이제 수사 결과. 이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당시 조창희는 12월 11일 날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아니었어요? 예, 예. 당시에 그 수사본부에서 만든 그 기록한, 그리고 이제 조사한 그 결과가 되는데. 그 특별수사본부? 예, 예.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12월 8일 날부터 비행기를 타려고. 아이고. 비행기를 예매를 하고, 다시 또 반환하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반환하고. 왜 그러지? 탔다 반환하고.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름을 조창희라고 하지 않고 한창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비행기 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간첩으로서 명확하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다만 이제 비행기를 납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혼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하에 부조종사 최성만 씨와 의사 최현덕 씨가 3인조 강도로 비행기를 납치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가지고 그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이 부조종사 최성만 씨와 최현덕 씨 가족은 간첩의 가족을 해가지고 공조자로 몰리게. 70년 2월 14일까지 39명이 돌아올 그리고 또 그 후로도 또 제대로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돌멩이로 유리창 깨고 뭐 하면서 참 아주 그 고통스러운. 그분들은 돌아왔어요? 네? 못 돌아왔어요? 그분 못 돌아왔어요. 그거는 명예회복을 했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제 39명이 돌아오게 되면서 조창희가 단독 범행으로 해서 비행기를 납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증거에 의해서. 이 비행기가 납치가 되고 난 다음에 조종석과 그 승무원 그 실이 분리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예전에 안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권총이 이제 가지고 이제 그 탑승을 했기 때문에 그 후로 해가지고 보안 검색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그 진행을 하게 되면서 사건을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저는 영상 보면서 궁금한 게 납치된 직후에 승무원 같은 분이 안내 방송을 할 때 그 승객들한테 자신이 갖고 있는 신분증을 다 찢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왜 신분증을 찢으라고 한 건지. 만약에 군인이라든지 그 북한에서 이제 적대를 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들 그리고 또 북한이 어떤 의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억류할지를 이제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이제 신분을 이제 속이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제 뭐 병기에다 기지를 발휘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납치자는 한 명이고 기장실에 조종실에 있으니까 기지를 발휘해서 방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승무원분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런 의도로 찢으라고 했다고 지금 추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더 납치당해가지고 더 고생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취조하고 한다고 많이 괴롭혔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 찾아서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근데 결국 그 화장실에 있는 그 찢어진 거 있죠? 다 전부 다 퍼즐 맞추식으로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버리고 짜지. 불태울 수도 없고. 전원 보내주지 않고 왜 11명은 북에 남겨뒀을까요? 그러니까 11명의 면면을 보니까 거의 전문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장도 있고 PD도 있고 또 이제 조종사도 있고 승무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이 남쪽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직들을 잡아오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 사람들을 강제 옥류시켜서 북한에 필요한 정보나 어떤 그 기술을 토득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그 납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무지막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딱 정해지면 그렇게 내미는 거죠. 더군다나 황인철 선생님 그 아버님께서는 그 당시에 방송국 연출가라면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 당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11명의 이야기. 자, 근데 황인철 씨가 수십 년 만에 노력을 해서 어떤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단서를 따라가 봅니다. 와, 대단하다. 몸서리치는 납북 66일. 북한 괴뢰간 집에 의해 북으로 끌려갔던 대한항공기 탑승원 51명 중 39명이 악몽에서 풀려나와 자유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괴뢰 여관에 한 사람씩 격리 수용당한 납북자들은 잔인하게 증기 고문을 가해 정신 이상자까지 냈으며 세상. 괴뢰 여관에 한 사람씩 격리 수용당한 납북자들은 잔인하게 증기 고문을 가해 정신 이상자까지 냈으며 떳떳이 항거하는 승객들에게는 분배를 가하는 속에서 승객들을 끌고 다니며 허울 좁은 교양인하고 세뇌 공작으로 쉴 틈 없이 괴롭혔다고 폭로했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고문을 느낄 수 있길래 미 귀환자 가족들은 하루속히 남은 승객들을 돌려보내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진짜? 이상한 가족. 남북 대결 시대가 갈라놓은 성씨 모녀의 재회는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개별 상봉을 한 성씨 모녀는 제한된 시간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마. 딸을 알아보지 못했던 어머니. 어머, 어떡하냐. 어머, 어떻게 승무원 출신이었어. 어떡하냐. 응? 엄마. 딸을 알아보지 못했던 어머니. 엄마. 그러나 모녀의 정은 하루 만에 32년의 세월을 뛰어넘었습니다. 한시름 돌아가는 거야. 내가 태양에다 너를 시집 보냈는데 이젠 잘 살더라. 난 엄마 행운 나요. 네가 말하는 그 엄마는 타러. 달디. 늙어버린 어머니의 얼굴이 새삼 눈에 들어옵니다. 난 엄마만 더 늙지 않은 우리 엄마만. 그리고 난 정말 저 원이었어. 야, 너 어떻게 안 늙느냐? 그 세월을 막을 수가 있어? 없지. 사위와 손자, 손녀는 그저 예쁘기만 합니다. 직접 짠 털목걸이와 모자도 나눠줍니다. 우리 소녀들 사진 좀 찍어줘요.
상봉 이틀째 그저 멀리 시집간 딸이었거니 마음을 달래보지만 재회를 기약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녀올게 하고 출근했다가 30년이 넘어서 이렇게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저는 엄마 알지 하는데 서로 웃고 있지만 그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알지가 아니라 그 말 못하는 거 서로 다 아는데 웃고 있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어디서 만난 거예요? 99년도에 저 이산가족 상봉이? 이산가족 상봉에서 금강산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 스튜어디스 성경희 씨 어머니가 이유덕 씨예요. 그 어머니 이름이. 그래서 이제 이유덕 씨가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알려주게 된 거죠. 저가 그 1999년도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기 납북자 가족들도 1999년도에 이제 상봉을 했고요. 네. 가족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만큼 공포스럽고 그다음에 그립고 알고 싶은 게 또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어느 가족이든지 간에 이제 그 상봉을 하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의 근황에 대해서도 서로 알려주기로. 네. 꼭 물어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 약속했어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가족이든지 상봉을 하게 되면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생사 확인을 이제 해주는 거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희 씨가 그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알아봤겠죠. 이제 물어봤겠고 이제 성경희 씨도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 기장, 부기장, 그다음에 스튜어디스 정경숙 씨도 같은 동네에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승객 7명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게 됐었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그 당시에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저는 이제 그 사건 이후로 해서 아버지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의 소망을 꿈꿨던 어떤 그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진짜 39분은 송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들으신 아버지의 이야기 또 그분들이 또 그간에 북한에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가슴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39명이 송환이 돼서 이야기를 통해서 왜 11명이 억류가 됐는지가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MBC PD였던 저희 아버지가 그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송환을 요구를 했고요. 같이 납치당한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민간항공기 불법 납치행위는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갖고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는 당연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상교육 시간에 세뇌교육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김일성 우상화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아버지가 너의 이야기가 틀렸다. 막 반박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북한 그 교관이 하는 이야기가 이 새끼 남산에 백골로 만들어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내가 남산에 백골이 된다 하더라도 너에게 죽어도 못 들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하시게 된 거였죠. 그러다가 1970년도 2월 8일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 날이었었는데 당시 저희 아버지가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파라 가고파 그 노래를 부르시다가 부르는 와중에 북한 군인이 와서 이제 끌고 가게 됐고 그 후로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만나지를 못하게 됐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됐는데 그게 11명이 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 증언에 의해서 이제 39명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된 거죠. 다행히 30년 넘게 그리워하던 아버님의 소식을 들으셨는데 다행히도 살아계시다는 소식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아버지를 만나야겠다. 근데 당시 그 이산가족 상봉을 지켜보고 있을 때 제가 2살짜리 딸아이가 있었어요. 아유. 막 젖병 물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막 버둥치면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2살짜리 너무 이쁘잖아요, 사실.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꽃인데
이 순간에 저희가 마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교체가 됐냐면 2살 때부터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마음에서 아버지를 바라봤다면 자식을 놓고 이 자식을 만나지 못하는 아버지의 고통이 느껴지게 됐어요. 2011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전국을 투어하면서 가을 나쁜 미개한 시민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북의 간첩으로 월북했다가 북의 간첩에서 오셨던 분이 그 2009년도에 칠보산 국외소리 방송에서 저희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됐고요. 칠보산이면 대남 방송 아니야? 저 대남 공작 연락서가 칠보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칠보산이고 사실 위치해 있는 곳은 평양시 모란봉구의 홍부동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버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셨다면은 제 옆 동네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옆에 있는 북새동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길가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그 모란봉 구역의 북새 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쪽에 대남 공작 연락소가 있고 그쪽 지역에 이제 조금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으로는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늘 들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남 연락소가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지역에 특수한 곳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 가운데 이제 대남 그 심리전 방송, 뭐 전단지도 뿌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조화 통일하기 위한 이제 그런 심리전을 하는 부서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아버지가 이제 방송국 PD를 했기 때문에 그 남쪽의 심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의 취향에 맞게끔 대남 선전을 하는 거죠. 칠보산 연락소. 예. 자, 이제 황인철 씨가 어떤 단서를 잡았고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생사에 대한 어떤 희망의 끈 하나를 잡게 됩니다. 여기서 더 아버지의 탈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2011년도에 저한테 그 전화 한 통화가 오게 되는데 당시에 그 슈퍼맨이라고 불리우는 사내를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슈퍼맨이라? 슈퍼맨이라고 불리우는 사나이. 어떤 닉네임 같은 건가요? 예, 그 아주 코드네임 같은 건데 이분이 거의 한 그 탈북자를 지금 한 2,500, 그 북한 주민들이 2,500명 정도 지금 그 탈북시킨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 진짜. 약 한 2,000명 정도를 탈북하시는 분이었고 저는 그 북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정보가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곳이라 사실상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데 2011년도 8월 달에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그 본인이 이제 밝히면서 아버지의 소식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됐습니다. 2012년도 10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신의주에서 200km, 평양에서 100km 떨어지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거는 DNA였어요. 뭔가 확인이 돼야 진짜 뭐 이렇게 확인이 돼야 뭐 아버지 이제 암만 슈퍼맨이라고 불리우는 사나이라 하더라도 그럼요. DNA가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뭐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머리카락 2013년도 그 한 2월 한 말 정도가 됐었는데 한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3자 대면으로 해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아버지인지 제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 어떻게 알아. 저는 이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저의 가족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뭐 정보가 있잖아요. 어머니 얘기라든가 뭐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라든가 뭐라도. 가족만 알 수 있는. 예, 그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갖고 던지게 됐는데. 그치, 우리만 아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났을 때 좀 귀한 아들이라고 해서 그런지 아시는 분 모든 분들이 이름 하나씩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경태, 인거리, 재웅이, 재현이. 아무튼 뭐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이름이라고 하면 다 하나씩 가져오시게 됐는데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지어준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서 제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 불렀던 아버지가 지어주시는 이름이 뭡니까?
딱 말씀하시는 거. 딱 말씀하시는 거. 아버지가 맞구나.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아무도 모르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였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내 아버지가 맞구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그걸 알 수 있는 분은 저희 아버지밖에 안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확신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아버지 자유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시겠다고 하면 나는 모든 노력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할 것이고 만약에 자유의사로 북한에 머물시겠다고 하면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흘렀으니까. 아버지가 자유의사로 오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신의주까지 오셨는데. 신의주요? 어머.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단독으로 오시면 이제 되는 문제였는데 당시 김정은이가 3차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해양이 봉쇄되는 바람에 3차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해양이 봉쇄되는 바람에 배를 못 타가지고 이게 유산이 됐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그게 2013년도. 얼마 안. 그래서 제가 거의 한 6개월 동안 쓰러졌어요. 6개월 정도는 거의 불면증이 와고 어떤 죄책감.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해가지고 아버지 어떤 상황이 발생될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일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을 하니까 가장 좋은 게 잡생각이 없어지고요. 불면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하고 크리스마스 때 빨간 날이라 하더라도 일만 있으면 무조건 가서 일했습니다. 일을 해도 아주 그냥 조금의 약간의 어떤 루즈한 타임만 있으면 잡생각이 들어오니까 무조건 일만 했어요. 그랬더니 잠은 자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래서 아마 노동이 저를 아마 또 살렸던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나저나 아버님 걱정이 참. 그 뒤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시나요? 그러고 나서 2016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평성시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죠. 다행이다. 살아계시고. 그래서 이제 2017년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듣고 2018년도에 UPR 보고서를 써가지고 12월 달에 써서 19일 날에 이제 제네바에 가서 유로 의회에 가서 영어로 이제 스피치를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했었고 계속적으로 이제 유엔 쪽으로 이제 축구를 했고요. To go on a business trip, but the flight was hijacked and then flown to North Korea. In captivity, this is what my father's cry out. 그래서 그 결과로 국제사회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원칙에 따른 절차, 거기에 따른 송환을 북한 당국에게 요번에 이제 요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만갑 식구분들 중에서 고향이 함경북도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함경북도? 네. 은하 씨 어디죠? 저 함경북도 무산이요. 무산. 네. 아라 씨는? 저도 함경북도 해령이요. 해령. 청진이요. 청진이요. 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상합니다. 함경북도에 사는 내 고향에 있는 그 주민들과 내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생사부터 확인할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아직 그쪽에 살아 계신지 몇 년 동안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살아 계셨으면이라는 답장이 왔으면 좋겠어요. 상상해보라고만 했는데도 은하 씨 눈물이 핑 돌아요. 저는 이 이만갑의 전문가로서 갑자기 이 편지가 가능하다면 이 북한의 최신 소식통을 편지로 다 받아내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그 소식통을 알아가지고 이만갑에서 터는 거죠. 이만갑에서 터는 거죠. 네, 말하는 거죠. 진짜 소식통답다. 아 귀여워.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본인이 언제부터 어느 부분에서 전문가였죠? 가끔 자칭 전문가. 편지 한 통, 사진 한 장 주고받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었다면 왜 안 했겠습니까? 북한은 그거를 끝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북한에서 온 편지 한 통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어떤 한국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써서 보내준 편지인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글씨체가 진짜 북한이네. 어설프지만 이북 사투리를 좀 쓰겠습니다. 청진시 시민들의 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물가는 올랐지, 로임은 없지.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집은 하루에 밥 한 끼라도 먹기 힘듭니다. 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시기에 감사하게도 돈을 반갑게 받았습니다. 얼마는 서비를 하고 얼마는 집에 가지고 가서 길가에서 파는 작은 상점이라도 차릴 예산입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현주 씨, 내용 들으니까 어떠세요? 저 편지를 보니까 저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막 떠올라요. 왠지 초췌하고 남루하고 정말 그 삶의 그 현장에서 막 그 힘든 그 삐쩍 말라있는 그 사람인데 정말 소중하게도 막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 소중한 그 돈을 받아서 그 감사함이 정말 그 진심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또 서비까지 챙겼다고 하니까 챙겨줬다고 하니까 서비가 뭐냐면 수고비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지금 편지를 전달하고 돈을 주고 정말 이 귀한 돈을 나한테 줬으니까 거기에 수고비를 또 주신 것 같아요.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편지 속에 선생님이 누구신지 참 궁금합니다. 그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편지를 이렇게 주고 받을 수 있었는지 김영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국에 가서 목회를 하던 한국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시구나. 영국에서 목회를 하다 국제 난민기구 멀시콥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난민기구와 함께 협력해서 제가 유럽의 우리 민족 서로돕기 대표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아니, 저희 이만갑 식구들 눈빛이 편지 내용을 들은다 촉촉해졌는데 정말 궁금한 게 이 편지를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 99년도에 북한에서 너무 많은 난민들이 식량 사태로 중국으로 넘어온다고 하는 것이 유럽에까지 다 알려지고 그래서 국제난민기구가 98년부터 조선족 자치주 연변, 두만강변 중심으로 해서 식량 배급 처소를 조선족 교회로 합니다. 삼자교회, 허가된 교회. 우리가 북한에서 온 분들 그 난민 실태 조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북한에서 온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 한 분이 청진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고맙다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시네요. 처음에는 얼마 하다가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 일을 계속 한 지가 20년이 지나갑니다. 대단하시네. 20년 동안 몇 명이나 만나보신 것 같으세요? 두만강변에 식량을 나눠주는 배급 처소가 20개에서 한 30개가 있었어요. 그렇게 많아요? 허룽시, 그다음 용정, 융정, 그다음 투먼, 도문, 마지막 훈춘시. 이 4개 시의 교회들 그리고 지역의 중간에 또 처소가 있고 한 개의 처소에 북한을 도와주는 사람들 10가정에서 100가정, 200가정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이제 어린 나이 티를 벗은 7, 8살 때부터 거의 60, 70%가 여자분들. 그 중에는 산모도 넘어오고 꽃제비 아이들도 넘어오고. 탈북한 거죠? 두만강을 건너와서 식량을 구해가는 사람들 도강자라고 그럽니다. 다시 넘어간다고? 네, 다시 강을 건넌다. 그 두만강의 닉네임이 도만강입니다. 도만강이라 부릅니다. 잘하신다.
목사님이 아까 그 중국 지형 이름 말씀하실 때부터 뭔가 되게 반갑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도문, 뭐 훈춘 다 이제 북한 제가 살던 그 두만강에서 정말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래. 근데 방금 도만강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원래 두만강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두만강이라고 부르다가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뒷집에서 누가 또 중국 갔고 아침에 또 눈을 딱 뜨면 내 친구가 없어졌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저 두만강 우리가 다 도망가니까 도만강이라고 불러야겠다 이랬었거든요. 신기하다. 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북중 국경지대의 실체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만강에서 비밀 접선한 북한 사람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뭔가 이게 참 배낭이라고도 하기도 뭐하고 보따리를 끈으로 묶어서 저렇게 머리. 근데 다 어려 보여요. 다 아이돌 다 몸집보다 큰 거. 애들이야. 다들 최고보다 짐이 되게 크다. 한국 우리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네. 이런 아이들로 보이는데 다들 보면 짐을 가득 어깨 저 좁은 어깨에 짐을 가득히 키가 많아요. 진짜 무슨 배낭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무슨 짐보따리 같은 거예요. 그걸 또 엄청나게 큰 것들을 다 메고 있는데 이렇게 다 먹을 것들을 담고 그럼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 안에는 양식이 설탕도 있고 소금도 있고 소금 그다음 아스피린도 있고 예. 그리고 큰 보따리는 국수입니다. 그 옥시국수라고 얘기하죠. 북한에서는 쌀을 옥수수가 쌀입니다. 옥수수로 만든 국수. 국수가 부서지지 않도록 큰 보자기에 메고 가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6.25 끝나고 동네마다 그렇게 다니던 그런 뱅이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 모습보다 더 비참했다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렇게 식량을 이렇게 한 보따리씩 구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저분들이 저 멀리 심지어 평양이나 황해도나 그 함흥이나 그 먼 곳에서 10여 일을 기차가 가다 쓰고 하잖아요. 그때는 기차가 제대로 다니지도 않았으니까 걸어와갖고는 완전히 사람이 기진한 상태니까 며칠을 식량 배급 초소에 묵었다가 좀 힘을 얻고 기력을 이렇게 갖추면은 다시 이제 배낭을 메고 돌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소문이 나서 식량을 얻으러 두만강을 건넜다 다시 넘어가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안도에 있을 때 들었어요. 이렇게 국경을 끼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임산부들도 많이 넘어가는데 저는 그때 들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식이 굶으면 엄마는 허벅지살을 도려내서 준대요. 그래서 자식을 굶고 있는데 청이 내 뒤통수를 가린다고 못 가겠느냐? 그래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굶어 죽는 사람들 진짜 많구나. 걸리면 무조건 북송돼서 나와서 뭐 교화소를 가든 꽃밭을 가죠. 근데 그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제 여성분들이 대다수라 했잖아요. 내 새끼 입에 그 작은 입에 그 한 줌의 밥도 못 먹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굶겨 죽이지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그냥 가서 뭘 팔던 뭘 일을 해던 내가 좀 구해오자라는 마음으로 중국을 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루트를 잘 만나신 분들은 저렇게 교회 쪽에 가서 뭐라도 얻어오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팔려가시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긴 거죠. 저기 지금 보신 사진은 뒷모습들이 많죠. 예. 그건 사실 저 사진들을 얼굴을 두고 찍기가 힘듭니다. 저분들이 얼굴이 알려지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진 찍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진이 이 사람들이 뒷모습만 담긴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도 김영길 선생님은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나시죠? 예, 지금도 그 사람들이 마음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작년에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하면서 오늘 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한겨울 두만강은 너무 춥습니다. 예. 오죽하겠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시내 쪽은 한 25도가 된다면 두만강은 한 30도로 내려갑니다. 지금 우리 서울 추위 같은 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추위도 아닙니다. 추위도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해요? 마스크를 쓰고 나가면 금방 얼어버리고 콧김이 이리 올라가면 눈썹이 그냥 얼어붙어버리고. 하이지 뭐 머리카락. 버드름 껴요, 버드름. 예. 그런데 그 두만강 그 추운 겨울에 우리 식량 배급 처소에서 하나의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였는 줄 알았는데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가 보니까 여자분이 피투성이가 돼서 볏짚 있잖아요.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다쳤나 하고 가까이 가 보니까 다친 게 아니라 아기를 낳고 있는 거예요. 다친 게 아니라 아기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 겨울에? 그래서 그분을 방으로 데리고 와서 무사히 출산을 했는데 아까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듯이 양식을 먹이기 위해 갖고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바로 그냥 볏더미에서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아기는 잘 크고 있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후부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나 하면은 우리는 일꾼이라 그럽니다. 북한 내의 어려운 가정들을 다니면서 저렇게 가져가서 나눠줍니다. 와. 내가 내 생명을 그렇게 보호받았으니까 우리도 우리 동포들 도와주자 해서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만갑 식구 중에도 북한에 있을 때 실제로 두만강 건너의 교회의 도움을 받아본 분이 여기 계십니다. 바로 배영호 씨입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탈북에서 중국 국경 쪽에 뭐 이렇게 땅굴 같은 거 파고 계셨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평상시에 보면 일반 산이에요, 그냥. 일반 산인데 안서 깊이 더 들어가 보면 그런 이제 산 속에서 지하를 파고 한 40명에서 많게는 이제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96년도에 올라갔었거든요. 아마 그 전부터 땅굴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고난의 행군 이후에 이게 지금 다 생긴 거거든요. 북한에 살 때 어렵게 사셨죠? 예, 저도 북한에서 소매치기로 어차피로 살았어요. 살다가 그 고난의 행군 막 진행되던 시기에 이제 저는 중국 도문으로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와가지고 시골에 갔는데 그때 그 부부가 나한테다 제안을 한 게 한 달에 돈 70원을 주겠으니까 일하자 했는데 그때 70원이면 중국 돈 1원이면은 북한에서 빵 5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1원에 25원 했으니까.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 아줌마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계속 교회를 가자는데 가기는 싫은데 어떤 안 가자니까 눈치가 보이고 해서 교회 한번 따라갔었어요. 후에 일을 하는데 교회 전도원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오는데 한번 내려오라고.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오는데 우리가 왜 가야 되지라는 이거 좀 선교사님들이 오는데 우리가 왜 가야 되지라는 이거 좀 불만을 가지고 사실 내려갔죠. 그래서 선교사를 어떻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머리가 거불거불하고 코가 뾰족하고 눈이 까만 뭐 이런 사람으로 지금 교과서 샤파가 있어. 우리는 이후 십자가를 지켜든 미국 선교사들의 추악한 면모를 보여주는 사실 자료들도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이 나어린 12살 난 소년의 이마에 송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겨놓는 미국 선교사놈의 죄행을 보여서는 랍상입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되게 이렇게 약간 마귀처럼 봐요. 맞아요. 심장을 뽑고 막 피를 뽑고 양해 아기를 막 이렇게 우물 같은데 맞아. 선교사가? 그리고 말 안 들었다고 애들을 이렇게 불에 태우는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있어요. 미제승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렇게 세뇌를 시켰구나. 그런데 이제 내려와서 만나래. 반반이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다니까 좋았고, 왜냐면 외국인들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중국 와가지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선교사가 아니었고. 한국 사람이었는데. 모든 선교사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맞아. 나도 성당 갔을 때 신기했어. 만났는데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15살인가 14, 지금부터 완전 어린 꼬맹이였으니까
안아주시면서 이제 영아야 고생했어라고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포용을 했는데 이게 우리 북한의 인사법이 포용을 하는 게 없어요. 아 이거를 이 정도는 악수 정도는 되는데 포용하기가 너무 약간 그것도 남자가 남자끼리 하니까 되게 좀 싫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금식기도 접했을 때 너무 놀랬겠는데요? 그러게. 근데 저는 금식을 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배고파서 와는 날 보고 금식을 하라니까. 그래 한 달 동안을 몰래 밥을 먹었어요 저는. 몰래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 주방에 나가서 따까따까 그러면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살던 교회에도 적십자 쌀이 10kg짜리 쌀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 안에다가 비누 딱딱 포장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 사람들이 그 국경지대 사람들은 막 중국에 와가지고 막 쌀을 받아갔어요. 교회 십자가가 제일 높이 십자가에 빨간 것이 걸려 있었고 그때 그 시절에는 많은 분들이 쌀을 가지고 또 북한에 건너가기도 했어요. 감사하다. 저 있잖아요. 저 지금 그랬었구나라는 게 이게 딱 와닿는 게 네. 제가 오빠랑 같이 이제 제3국에 머물렀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랬는데 그때 오빠가 맨날 이제 그 기도문을 쓰고 간증하고 이런 거를 써야 돼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기도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그 말조차도 너무 어색하고 이랬던 상황이어가지고. 쓰고 외우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쓰니 너무 막 싫고 막 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빠가 되게 자상하게 막 옆에 와가지고 알아요,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고 하면서 엄청 예쁘게 글도 엄청 예쁘게 쓰고 다 써줬어요. 아 배우 이 오빠 씨가 나한테 교회 오빠였군요. 나한테 뭔가 이게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나? 좋아하는 그런 게 있나? 라고 오해도 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그 전까지 오빠를 만나기 전까지도 이 오빠 분명 날 좋아했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 솔직히 아라 씨 같은 경우는 남자가 말 안 시켜도 그런 여자가 자기 좋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아라 씨가 이 오빠가 나 좋아하느냐라고 했다는데 혹시 좋아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좋아했어요? 이렇게 황당한 표정을 한 번에 제가 결혼을 한 상태라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아라 씨가 우리인데 왔을 때 17살이었어요. 애기였구나. 진짜 애기여가지고 혼자 왔었어요. 혼자 그때 왔었어. 제가 동생이 죽어가지고 그런 보호심이 좀 발동했나 봐요. 오해했네요. 근데 우리 저 배용호 씨 얘기도 듣고 보니까 저는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기존에는 그렇게 좀 안 좋은 얘기로 듣고 있었는데 실은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실제로 북에서는 못 들어봤어요. 우리 이만갑 식구들은. 저는 국경지대에서 살다 보니까 되게 자주 듣기는 했어요. 근데 약간 교회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안식처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쌀도 주고 뭐 기름도 주고 고기도 주고 뭐 좋게는 그곳에 머물겠다고 하면 일자리도 알선해 준다. 무조건 중국에 가면 그런 교회를 찾아라 해가지고 실제로 그 교회를 찾기 위해서 두만강을 넘은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그게 북한에서는 상당히 진짜 위험한 행동이었죠. 빨간 열십자를 보면 무조건 맞아요. 거기 가면 네. 먹여는 준다. 빨간 열십자도 아니에요. 더하기 표시가 있는 대로 가라고. 아니 병원 표시 있는 대로 가라면. 그러면은 그 김영기 선생님께서는 주로 그 실제로 만났던 북한 주민들이 국경지대에 있던 주민들인가요? 아니면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나요? 제가 김일성대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식량 배급 처소에서. 교수가 나오네. 근데 그분이 18살 된 자기 딸이 치료를 하지 못해서 김일성 대학 교수인데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충격을 받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아내를 찾겠다고 하면서 온 곳이 중국의 연변 땅 그리고 식량 배급 처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술을 달라고. 안 그러면 나는 잠을 못 잔다고. 예. 그랬던. 오죽하면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오죽하면. 두만강을 건넌다는 것 자체가 탈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 측에 적발이 됐을 때 탈북한 사람도 그렇고 그 탈북자를 도와주고 식량을 준 사람들도 이게 적발되면 크게 처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두만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도강자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탈북 유민이고 그런데 그분들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A라는 처소에 있었던 얘기를 B에게 하면은 B의 처소 책임자도 나중에 알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숨겨주고 비밀로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모르게 하는 힘들고 위험한 그런 일들이었죠. 김영희 선생님 그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네.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 그 일하다가 북한에 잡혀가거나 네, 목숨을 잃은 분이 있기 아직도 때문에. 북한에 있는 분들이 그럼요. 계시고. 근데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 조심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 왔을 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북한에서 좀 고위층에 있던 분이나 군 고위 장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그분들의 신분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뭘까요? 구분하는 법이 있어. 이렇게 왜 김일성 바보 해봐. 김일성 바보 해봐. 김일성 욕해봐. 아니 금영씨 이거 말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되죠. 네. 그죠? 네. 배치 꼴밤 때려봐 이런 거 안 되는 거. 땅에 떨궈봐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배치 한번 땅에 떨궈봐 이런 거. 그치? 그 말을 한순간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순간 잡혀갈 수 있어. 그러네. 이거 어떻게 구분하세요? 제가 손으로 왼쪽 포켓 위에 가슴에 손을 댑니다.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되면은 북한에서 주요 직에 있었던 분들은 이렇게 집히는 게 있어요. 당원증. 김일성 뺐지? 당원증 내지 뺐지. 극약입니다. 극약. 네? 극약입니다. 극약. 네? 극약을, 당원증이 아니라요? 예. 극약을 주머니에다가 달고 있습니다. 왜요? 잡히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거든요. 아니까 이 극약을 갖고 다니다가 잡히면은 힘낸다는 겁니다. 어머. 청산가리 같은 거. 혹시 다른 분들도 그렇게 극약을 가지고 다니는 분을 본 적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중국에서 떠날 때 이제 시장에 떠나기 바로 전날 저녁에 시장에 가서 빨간 되게 지약이 예쁘게 생겼잖아요. 맞아. 예쁘게 생겼어요. 그거를 사갖고 오셔가지고 여기 팔소매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는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잡히면 아빠가 이거 뜯어서 먹을 테니까 아빠가 먹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먹으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쥐약인데 지금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자식한테 독약을 챙겨줄 때 부모 심정이 어땠을지 참. 두만강에서 비밀 접선한 북한 사람들. 다음 사진 보시죠. 뭐예요? 탈북해서 불목공들이 사는 운막에서 살던 분인데 아내와 남매를 데리고 와서 살다가 그 눈에 종양이 생겨서 죽게 됐습니다. 병원까지 데리고 갔지만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분에게 물었어요. 살려고 중국까지 왔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남매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죽게 됐는데 후회하지 않느냐 하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 와서 이 밥에 고기 먹고 살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이틀 후에 그 지역에 담임 목회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 어떻게 하셨냐 하니까 중국에 온 우리 북한 동포들은 민정이 없잖아요. 네. 호구가 없습니다. 그 바로 있던 그 옆에 묻어드렸다고. 그렇게 북한에서 살려고 중국 땅에 와갖고 고통당하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북한에 아프신 환자분들이 탈북하셔가지고 치료를 받고 또 다시 북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까? 많이 있죠. 특히나 북한에서는 그 약이 거의 없잖아요. 약이 오면은 그게 다 장마당으로 팔아버려요. 맞아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우리가 그 가장 그 사상범들이 가서 죽는다고 하는
탄광이 있잖아요. 그걸 김일성이 다녀갔다 해서 언덕이라 그럽니다. 그 샛별 언덕 지역이에요. 거기에 탄광 책임자가 폐결핵이 걸려서 저를 찾아왔어요. 평양에서 인류대학도 나오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 광산 탄광 책임자인데 그 병 하나 못 고치냐 하니까 처음에는 치료를 받다가 장마당 가서 약을 사라고 하니까 가서 살 때마다 약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핵은 약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바쁠 때는 못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한 3기가 지나서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평양에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이 아버지 탄광의 책임자인 나도 이렇게 치료를 못하고 죽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 것이냐. 예, 그게 자력갱생 시대의 북한이었습니다. 근데 그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종교로 갖는다는 거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걸리면 진짜 정말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어렸을 때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전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엄청 위험한 일 아닌가요? 엄청 위험하죠. 위험하고 말고죠. 아유, 그렇죠. 잡히면 사상범으로. 그래서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의 인권 유린, 그 인권 유린의 사각지대에 가장 참혹하게 인권 유린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다. 크리스천들이다. 그들이 5만 내지 10만이 수용소에 갇혀있다. 죽음의 골짜기에. 아마 두만강에서 또 중국에 넘어와서 신앙을 가졌다가 북한으로 압송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용소에 갇혀있다. 맞아요. 박찬환 씨, 실제로 유독 수용소에 계셨던 분으로서 그 종교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한 10년간 유독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 혁명화 구역, 완전 통제 구역 두 개가 이제 구역이 있었는데 완전 통제 구역은 이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죠. 종신. 예, 그러니까 종신 수용소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국가 보위성 감옥에 체포된 죄인 중에서 7 정치범이 기독교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간첩보다 더 높은 단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체포된 사람들 용서가 없어요. 네. 왜 간첩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기독교를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그 교리와 북한의 수용 신적 논리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김일성, 유일신은 붕괴되게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간첩보다 더 무서운 걸로 기독교로 지금 분정해 놓고 그래서 이제 2003년부터 북한의 보위부와 공안이 짜고 비밀리 파견해요, 탈북자로 위장해가지고. 또 도와주면 신고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저 교회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북한에서 방법을 쓴 게 저희 한대는 하나님을 믿어서 총살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고 미신을 퍼뜨렸대요. 그런데 주머니 안에서 성경 구절이 나왔죠. 근데 이걸 성경 구절이라고 말 안 했어요. 저 사람은 미치다 보니까 이거 북한에서는 이 신을 믿거나 이러면 미쳤다 그러거든요. 정신병자라고. 그래서 미치다 보니까 뭘 글자를 적어가지고 다녔는데 그걸 막 믿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미신을 퍼뜨리고 다녔기 때문에 살인자, 그다음에 인신매매범, 그다음에 이 미신을 퍼뜨렸다 그러면서 3명을 공개 처형장에 세운 걸 제가 봤거든요. 위대한 명대사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도하셨습니다. 지금은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적들이 책정에 결정하는 관여 회의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극약 처방을 쓴 거죠. 공포 정치. 이런 거 미신을 퍼뜨리고 다니고 입에 담고 다니면 너희들도 저렇게 총살을 면치 못할 거야. 그런 극약 처방을 처음엔 썼었어요. 북한에 이게 반간첩 월간이라고 있어요. 그 시즌에는 보위부에서 이렇게 주관해가지고 반간첩 기독 선전대를 모아가지고 회사마다 뭐 기업소마다 공연을 다녀요. 근데 공연을 하는 중에 뭐 사회주의를 지키자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노래 이야기가 있어요. 이럴 때 이런 미신 행위를 없애자라는 노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사회주의 지키자 이러다가
딱 국중 역할로 들어가니까 노래 한 뭐 4-5명 정도 중에 2명이 딱 나와가지고 아유 영철이 엄마 나는 요즘에는 쌀값도 올라가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영순 엄마 이럴 때는 기도가 답이야. 기도가 무슨 말이야? 그러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만 해가지고 우리 사회제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적들이 음란한 책동과 사상문화적 침투에 이용당하고 있는 저자를 우리가 의심하고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기도라는 말만 나와도 그러니까 이렇게 운하 엄마가 저렇게 막 전발하셔서 잡혔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 뭐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미연에 방지 우리가 경각성이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 끌려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들부터 잡아내서 신고를 하자. 이런 공연을 제가 했었어요. 아니 그럼 북한은 토속신앙 옛날부터 조상님들한테 신령님들한테 기도한다고 하죠. 아이고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고 창군님만 믿으라는 거지. 그렇죠. 아니 다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은 평양만 무너지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평양에서 정교에 대해서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라고 했을 때 무슨 나무랑 관련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나무목이니까. 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평양에 교회가 있어요. 2곳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이 다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쳐다도 안 봐. 한 명 없어요. 거기는 외국인 전용이고 외국인들이 한 번씩 왔을 때 하는 척, 기도하는 척 하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건데 그런 것조차도 저희는 뉴스에서 본 적이 없고. 기도라는 말은 저는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널 위해 기도할게 뭐 근데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뜻도 모르고 그냥 메시지로 친구한테 내가 뭐 대학 입학을 기도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냈던.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20살까지 살면서도 기도가 뭔지 몰랐고 기독교가 뭔지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봤을 때 뭐 이렇게 시장 측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그냥 하늘에다 되어 감사하다고 하는구나. 웃기네 저 사람들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 신기했던 게 유럽에 갔는데 저희 사장의 형님이 죽었다고 성당에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성당에 갔는데 다 울고 있는데 저 혼자 와 이거 그거네. 니인가야스에서 그 둘이서 춤추잖아요. 와, 천장에 구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인 거예요. 다 울고 있는데 저 혼자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 멋있어서. 자, 지금 뭐 우리 김영희 스님 겪었던 이야기 함께 나누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자, 두만강에서 비밀 접선한 북한 사람들 다음 사진 보시죠. 어머. 다리가 왜 그래? 아, 이분한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분도 가정에 있는 분이에요. 남매가 있고 주부인데 허리가 아파서 식량도 구하고 약도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북한 내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치료받게 됐나 낫게 됐나 해서 전화하다가 보위부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교화소까지 가게 된 거예요. 교화소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저 다리를 잃게 됐는데 한쪽 다리를 너무 심하게 발로 차고 때리고 해갖고 다리에 근육이 찢어지고 골수염을 앓게 되고 하니까 결국은 다리가 썩어가게 됐는데 제가 나중에 물었죠. 왜 그렇게 심하게 당했나 하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더 많이 맞았다. 그렇게 더 많이 맞고 하다 보니까 골수염이 다리가 썩어가기 시작하니까 내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다리는 잃었지만 내 믿음은 지켰습니다. 근데 저분이 잘못하신 게 그걸 믿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었다고 하면 한 대 맞을 걸 100대 맞아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 꽃받고 이렇게 나오면 힌트를 준대요, 친척들이. 절대로 교회 갔었다는 얘기 하지 말고 성경책 봤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근데 이분 지금 솔직하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미신을 믿는다, 그러니까 신을 섬긴다는 건 김일성을 부정하는 게 돼버려요. 북한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조선, 우리 사회주의 조선의 시전은 김일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김일성 민족이고 장군님식 소리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신의 김일성을 부정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때려요. 북한 내부에서 교화소에 가거나 그 죽음의 골짜기 수용소에 가 있는 분들은 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과 함께 도움을 주는 손길까지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만남 통일!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낯설은 타향 땅에 평양 상류층은 한금 너튜브에 이것을 보고 요리를 배운다고 하는데요. 정답! 한태용! 골든벨 우승 상금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채널 A